자, 우리가 앞서서 1차 시의 우울장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울장애의 원인과 또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해서 DSM-5를 통해 이제 정의와 유형별 진단 기준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한 원인을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원인이 사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가족적인 요인, 또래적인 요인, 여러 다중 결정적인 결정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장애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는데 이제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신역동적 이동과 애착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론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신역동이론은 우리가 신체 생리 모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기질적인 요인, 그리고 생화학적인 요인이 이제 우울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전적인 우리가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쌍둥이 쌍생아 연구라든지 가족력에 관한 연구나 입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가능성을 되게 높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장애도 이제 양극성 장애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제 아동이 우울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친척이나 가족이나 같은 형제 자매에서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울장애가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앞서서 많이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데서 보면 이제 우울장애가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심한 우울장애를 가진 집단은 이제 유전적인 연관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같은 환경에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함께 이제 경험하거나 받고 자란 형제자매가 이제 이런 유전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경험한 것 때문에 같은 우울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또 있어요. 이 연구를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울장애가 발생하는 이유가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어때요? 환경적인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거를 우리가 기질적인 요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면서 이제 또 보고 있는 게 많은데요. 이제 이거를 예를 들자면 유전적으로 우울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는 요인이 있는 아동이 보면 성격이나 이제 기질 자체가 되게 수줍고 나서는 게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좀 위축되고 약간 내성적이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게 소극적이고 또 또래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기질을 가진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기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학교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을 대처한 능력이 이제 그러한 스킬이 또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도 우울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울장애의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집에 우울장애를 가진 어른들이 많다. 그런 아동이지만 또 나는 그런 우울장애가 있는 집에서 컸지만 나는 되게 적극적이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장애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질적으로 내가 긍정적인가 또 소극적인가 이런 부분에 그런 기질이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우울장애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항상 정신운동 장애는 어때요? 뇌랑 호르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뭐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로토닌이나 또 뭐가 있죠? 아세틸콜린 등 같은 이런 또 있나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신경 전달하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호르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뭐였죠?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물질이 이제 뉴런이 이걸 너무 많이 흡수해 버리거나 또 어떠한 특정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이 분해가 돼버려서 이제 없다는 거겠죠? 흡수를 하고 분해가 된다는 것은 이 호르몬이 양이 많아지는 걸까요? 적어지는 걸까요? 적어지는 거겠죠? 적어지면서 이제 이 다음에 신경에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신경 전달하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울장애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조절 하는 그런 부분에 호르몬이 분비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울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또 뭐가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동이 아니라 성인에 대한 이제 호르몬이나 우울증 장애를 이제 봤을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뭐죠? 코르티솔이죠. 이제 코르티솔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과하게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생산이 되면 이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런 코르티솔이 분비가 이제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못하게 되니까 점점 그게 쌓이면서 이제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뇌신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뭐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우울하고 아동이나 성인기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아주 이런 복잡한 과정에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100%의 우울장애의 원인이다, 이렇게는 밝혀지지 않겠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다 같은 뭐 우울장애다라고 진단은 받지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느끼는 강도가 틀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이런 뇌신경이나 생화학적 기제가 다 틀려져요. 우리 아이 때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뇌 발달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인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뭐 호르몬이나 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뭐 연구가 또 아동기나 학년기, 뭐 청소년기에 뭐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직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 모델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거는 인지 모델은 뭐 아무래도 왜곡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뭐 인지적인 왜곡이나 뭐 귀인이나, 그리고 이제 학습되어지는 이러한 무기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우울장애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아동이 보면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우울장애를 가지기가 쉽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인지 이론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우울장애를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인지 이론에서는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거와 부정적인 도식과 또 이제 인지적 왜곡, 이렇게 세 가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정적인 인지는 이제 우울장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나 또 뭐 사회나 또는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그런 행동이나 관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 도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자기와 이제 사회와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고 유형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도식이겠죠. 도식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도식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부정적 도식이라고 했죠? 그럼 도식은 뭘까요? 과거의 경험을 이제 조직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지각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정보를 다시 회상하는 그런 걸 바로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과거의 경험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이 지금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이 어떤 거죠? 우울하고 부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도식이 이제 우울한 이런 우울장애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적 왜곡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우울장애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이제 부정적인 인지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제 자기 도식과 또 이제 지금 왜 계속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과 사회에서 지금 자기에게 보여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일반화시켜서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정보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해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뭐 경험이나 논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도식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 게 바로 인지적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견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이제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지각을 계속 강화를 시키면서 이제 이런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인지적 오류겠죠. 나는 계속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도 이제 내가 마음대로 회사가 나의 경험에 뭐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막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자기한테 관련되게 임의적으로 뭐 이제 추상화하는 게 다 이렇게 뭐 왜곡하는데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아동이나 사실 청소년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기도 하고 또 자기 비난이나 비관주의에도 많이 빠져 있고 슬픔을 되게 확대해서 해석하려는 이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부정적인 생활 환경을 뭐 그런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보 처리하는데도 이제 되게 왜 자기 자신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하고 좀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고 절망스러운 그런 기분을 많이 인식을 하고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선택하는 데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기 통제 이론이나 대인관계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어때요? 자기 강화가 어렵고 또 이제 슬픔이나 뭐 논쟁이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것만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울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이 이제 태권도를 다니면서 이제 띠를 따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연습을 많이 못해서 이제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 우리가 이 아이가 긍정적이고 우울증이 없는 합리적인 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아파서 연습을 다른 친구보다 뭐 일주일 이상 못했기 때문에 나는 떨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다음번 시험에 다시 연습을 해서 도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조금 뭐 우울장애를 가진 아동이 생각하면 나는 왜 애들이 아프지 않을 때 나는 아팠을까? 나는 아팠어도 손발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는 누워 있었다. 이것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뭐 게으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또 그게 또 과대하게 확대가 되면 어때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갈 가치도 없다. 너 남들이 다 하는 태권도 품을 나만 못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때요?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이게 사실 누구나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원인을 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원인홍적 기인에 따라서 또 우울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울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모든 이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나가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왜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환경의 원인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자기적인 통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잘못 환경을 만들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울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자기 통제 이론에서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우리 뭐 사회 환경이나 감정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우울이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계속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아동기나 학령기는 열심히 성장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되는 무기력이 계속해서 될수록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학습적으로 무기력을 받아들이겠죠.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겠죠. 그러면 어때요? 관계 형성을 안 하려고 하겠죠. 사회에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대인관계에서 되게 부정적이라서 회피하고 싶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조금 중요하게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생태 환경학적인 부분이에요. 생태 환경학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정과 학교겠죠. 이제 아무래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가정과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에게 우울장애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정 환경과 학교 환경이에요. 그 중에서 가정 환경이라고 하면 부모의 이런 심리 병리적인 부분이나 가정에 대한 불안함, 아동 학대, 가족 해체 등을 좀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제 부모의 우울장애가 이런 자녀의 우울장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모가 되게 우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이제 또 아동에게 그 영향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 있는 아동이 다른 아동들보다는 청소년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아동기에 이런 주요 우울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에 따라서 불안장애나 공포나 우리 여러 가지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게 환경에서 주는 영향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우울장애가 있고 심리병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하면 아무래도
아동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막연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뭐 약간 뭐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맞아요. 엄마 아빠가 우울장애면 아이가 우울장애가 올 수 있죠.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상담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자녀가 이런 심리병리적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뭐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뭘까요? 뭐 유전적인 이런 부분에서 부모와 아동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이런 불안적인 우울적인 유전자를 아동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뭐예요? 그 부모가 이제 아이를 케어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 보여지는 이런 행동이나 사고를 아동이 그대로 모델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울장애로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는 이런 행동을 아동이 고스란히 모델링으로 이제 그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또 아동에게 우울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뭐 가정이든지 또 뭐 우리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 환경이 조금 나빠질 수 있고 일반적인 생활 환경보다는 좀 더 뭐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생활 뭐 환경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똑같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뭐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동기 때 아직까지 이 하는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누가 해주죠? 부모가 이제 그 자녀의 행동을 이거는 해도 되는 행동이야,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사용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부모가 이제 그런 자녀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이런 우울장애를 극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 대한 뭐 생활 스킬이나 뭐 학업을 이제 감독하는 시간이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자녀가 하는 뭐 문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니까 아동이 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뭐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 써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또 거기서 좀 더 또 아동에게도 뭐 우울장애나 정신병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양육의 스킬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부족한 스킬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정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엄마가 일관성 없는 훈육이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아이가 막 어지러 놓고 정리를 하지 않아서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라고 말했다가 엄마가 굉장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이가 장난감 얻으면 너 내가 치우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어지럽어? 이렇게 아이를 막 훈육을 하면 아이가 어땠어요? 엄마가 자기를 훈육하는 일관성이 없죠.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엄마에 대한 말이 신뢰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이제 상호작용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에게도 또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마인드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부모가 굉장히 자기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감정 공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계속 불안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아동에게는 그래, 지금 너무 우리는 행복해. 이런 환경은 편안한 환경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제 그렇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이제 정서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어때요?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동에게도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동에게도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말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다 우울장애를 가지게 될까요? 이런 심리병리적인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내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아동이 이제 이런 정서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나는 지원을 못해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정서적인 지원을 부모가 하게 되면 또 자녀는 안정적으로 또 애착 형성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심리병적인 장애를 가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에서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학교 환경은 어떨까요? 학교 환경에서는 이제 학업의 실패라든지 또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또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래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되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또 아이들이 많은 우울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누가 더 높다고요? 남아보다는 여아가 높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아동이랑 이제 청소년기의 우울에 대한 이제 통합적인 모델 그림으로 이제 보면 다 모든 부분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감정 조절을 실패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 능력이 또 부족해서 또는 자기가 또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가족적인 거, 유전적인 거, 또 스트레스와 내면적인, 외면적인 우울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 가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이 계속 상호작용이 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이제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우울장애 중재입니다. 행동치료는 이제 이 행동치료 목표가 이제 어때요? 긍정적인 이제 강화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 또 환경으로부터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부적 강화로 줄이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치료는 이제 대인관계, 긍정적인 이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스킬이라든지 또 내가 사회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불안을 어떻게 내가 굉장히 릴렉스할 수 있는지 이런 릴렉스할 수 있는 스킬을 함께 가르치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인지치료는 무엇일까요? 이게 인지치료는 이제 부정적인 인지나
또는 부정적 도식이나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지적 왜곡에 관련된 이제 개념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중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긍정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바로 인지 치료입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은 어떤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스스로의 컨트롤을 또 더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끔 이제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자기 점검이나 자기 평가, 자기 강화 같은 이런 자기 조절 스킬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채워줌으로써 이제 아동이 스스로가 자기가 극복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강화를 주고 계속해서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자기 조절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동이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아동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 또 거기에 맞는 사회적인 강화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인지행동치료는 이제 우리가 심리사회적인 중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제 뭐 행동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뭐 자기조절법이 다 통합이 돼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신념들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제 대인관계 치료에서는 이건 아동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또 이 가족들 간의 긍정적인 이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가족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뭐 또래나 교사 또는 뭐 사회적인 대인 관계도 함께 포함이 돼서 이런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아동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긍정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큰 포커스로 맞춰져 있고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 뭐 가족이나 또래나 또는 동료들과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뭐 아동이 느끼는 즐겁다. 이런 즐겁고 좋다라는 이제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되게 긍정적이다.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대인관계 치료입니다. 지지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나를 믿고 있고 또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안전하고 지켜줄 수 있다. 이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겠죠. 이제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자신감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버티고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실패를 해도 괜찮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울 증상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우리가 신경 전달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정신치료센터나 여러 시설에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중재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뭐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이제 약물이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 뭐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약물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약물이 정말 아동에게 사용하는 게 안전한지 또는 뭐 아동에게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뭐 우울제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런 학교 중심 중재는 어떤 걸까요? 이런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제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또래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요. 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그리고 문제 해결도 개인과 단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뭐 인성, 인지적 재구조와 또 이만 훈련, 사회적인 스킬적인 뭐 소셜 스킬 이런 훈련에서도 이제 청소년기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 중심 중재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급에서 나타나는 이런 아동의 우울 증상과 특징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학업에 무관심할 때에는 이제 크게 우리가 아동이 학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동에게 학업을 제시를 하고 또 이제 왜 과제도 일반 아동과 달리 이 아동이 끝낼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또 아동이 계속해서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우면 자율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이제 임의적으로 교사가 이런 우울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이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이제 문제를 주어 줌으로써 함께 해결하고 또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2차 시를 걸쳐서 이제 우울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우울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재 방법도 함께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 중재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많이 일반화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가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이런 아동의 우울장애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우울장애가 개선되고 완화될 수 있는 이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멋진 특수교육의 전문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2차 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